송기인 신부 제주도 별장 소유의 진실을 밝힌다. 좀 밝혀주시죠. 진실을 추적 중이죠. 현재까지 추적한 그런 네. 상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도 딴 방송 하나 출연했는데 거기서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허. 또 변호사님이시니까 스무고개식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송기인 신부의 제주도 별장, 우리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가장 궁금한 점, 그냥 누구 걸까? 자, 그렇죠? 네, 소유란 것은 사용 수익, 네. 그리고 그 관리 처분 이건데, 네. 그거를 뭐 캐톨릭에서 피정 갔다는 소리는 못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면서 거기 놀러 갔다는 소리. 자,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첫 문장에서 한 20곡인데 한 18곡에까지 바로 가버리시네. 역시 그 프로라서 다릅니다. 근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평균적인 우리 국민의 어떤 궁금증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네. 우선 신부가 예. 그것도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는 네네. 그동안 좌파 쪽 신부님 계열의 네네. 어떤 본좌에 계신 분이 제주도에 별장을 갖고 있다. 야. 이거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제 친구 중에 네. 중국에 있는 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은 네. 제주도라는 파라다이스가 있고 거기에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별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하와이 같은 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하와이 같은 거에 별장이 있는 신부님 네, 이게 좀 뭐예요 이상하죠.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럼 원천적인 질문. 네. 신부님이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 내려놓는 게 신부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신부님 개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네. 카톨릭 원칙이 그렇습니다. 예. 카톨릭 정관이란 게 있어요. 예. 그저 당원 당규가 있듯이 그렇죠. 카톨릭은 종교 정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신부는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와. 그 얘기를 또 누가 한지 아십니까? 송기인 신부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자, 야. 여기서 그 신동아 인터뷰 우리 PD님을 띄워주세요. 네. 야 이거 조만 대장경이 아니고 송만 대장경이 그러니까 있었네. 이 송기인 신부 말이 곧 송기인 신부의 지금 재산 내역에 네. 덧치돼 버리는 거죠. 어이구야. 좀 띄워주십시오, PD님. 저 신동아. 이거 준비한다고 저희가 좀 강의원님 조금 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준비까지라기보다는 네. 자 보십시오. 아하. 자 보십시오. 자 재산이 많던데 이게 뭐냐면요.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네네네. 이분이 그때 뭐 하셨냐면 과거사 정리위원장. 야 이게 무서운 거였어요. 당시 과거사를 이유로 적폐청산을 노무현 적폐청산. 정부, 그러니까 과거에 뭐 친일파였네, 그렇죠, 예. 친일 행적이 있었네, 예.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은 다 이제 정리 대상이 정리 됐는데 대상 정리. 근데 이름이 정리 예. 정리잖아. 예, 정리. 정리예요. 그죠? 그 말 어이구,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죠. 무시무시해. 예. 다만 재밌는 거는 그래서 주로 보수 쪽에 많은 줄 알고 시작했는데 그렇죠. 자기네 쪽도 많았죠. 예, 신기나 그렇죠. 예. 뭐 정동영 그렇죠. 보니까 나 아버지가 일제 때 이상한 사람들이었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저 위원회가 굉장히 힘 있는 위원회였고 예. 위원장은 직급이 장관급이었습니다. 예. 장관급이니까 뭐냐? 예. 재산 검증, 인사 검증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걸 누가 했나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랑 한 몸이었던 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이런 데서 한 거고요. 그리고 바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은 당시에 예.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실장 등 네네. 노무현 정부 요직을 다 했죠. 헐. 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꼬로 지금 이제 바로 당시 이제 문재인 수석과 비서실장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자 여기서 보면 바로 그 노무현 정부가 이 송기인 신부 그 과거사 정리위원장으로부터 재산 신고를 받아가지고 나름 검증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거를 관보로 공개했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재산 내역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르면 7억 7천만 원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이구야.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이 많던데라고 기자가 지금 물어봐요. 신부가 뭐 그렇게 재산이 많습니까? 물어본 네. 거죠. 그랬더니 많아 인정해요. 근데 그리고 검찰에서 들었는데 내 통장이 38개. 예. 신부님 통장이 38개. 어질어질한데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야. 네. 시민단체들이 내 이름을 빌려 만든 건데 난 네. 그래서 내용을 모른다 이거야. 네. 근데 2억 원이 그 안에서 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 그랬는데 검찰이 전화 온 건 없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뭡니까? 옛날에 금융실명제 이전부터 저렇게 네. 차명으로 이름 계좌 빌려주고 뭐 이런 분이라는 거가 드러나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돈, 통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 가봅시다. 자, 두 번째 거, 자, 띄워주세요. 네. 예. 저거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게 금융실명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분들은 남 이름으로 거래하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들이라는 게 예. 좌파단체들이고 예. 그다음에 좌파단체들이라는 게 특히 7, 80년대는 이제 이른바 민주화 운동 단체들 예. 뭐 이런 건데
뭐 그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뭐 당국의 탄압을 이제 이유로. 말이 근데 탄압이지. 그때는 그다음에 노무현 때잖아요. 아니 그때는 노무현 때인데 아마도 저 통장은 네. 옛날부터 그 시민 오랜 송기인 신부가 오랜 관계를 맺어온 네. 오랜 인연이 있던 그런 어떤 동지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YS 때 금융 실명제 하면서 다 실명화할 의무가 그때 있었죠. 그때 실명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예, 7, 그때 실명을 80년대는 바꿨어야지. 양보를 해서 그리고 또 그때는 누구나 참여를 하니까 예, 예. 뭐 그렇다 쳐더라도 90년대 이후에는 예.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뭐 그건 예.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이제 부동산입니다. 예. 자,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억 7천만 원. 거기 보니까 부동산도 많습니다 하니까 하하. 오히려 축소 의혹을 제기해요. 저것도 너무 재밌는데 그것밖에 안 돼? 실은 더 될 텐데 라는 말이에요. 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양산 땅만 계산해도 7억 7천만 보다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뭐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로 신고했다는 얘기죠. 예, 실거래가 그렇죠. 아니고 예. 양산 땅이라는 게 뭐냐? 양산에 내 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이게 중요해.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해요. 카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 못 가진다. 그러게요. 그럼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한다는 얘기죠. 땅이 많은데 전부 교구 것이다. 이름만 내 거지 실소유주는 교구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지금 땅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더군다나 누가 조사했느냐. 과거사 위원장 할 때 세밀하게 관계기관. 예. 관계기관이 어디 겁니까? 그때 정부가 어느 정부죠? 노무현 정부죠. 그 노무현 정부 자기네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요 사람들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박근혜 이명박이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명을 뒤집어 쓸 수도 없어. 네네. 자기네들이 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땅이 많다 그런 거죠. 땅 송기인 얼마나 갖고 있나? 바로 요 노무현 정부 때 관계기관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세밀하게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송기인의 재산 내역. 예. 노무현 정부 인증 꽝. 꽝. 자, 그 관보 보여주시죠. 야. 자, 자료가 우리가 화면에 뿌려주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한번 양해해 주시고. 근데 일단 들어보니까는 지금 쉽게 말하면 부동산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 네. 다 지금 차명. 차명이란 거죠. 차명. 네, 차명인 걸 아예 그냥 본인이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실명법, 네. 부동산 실명법에 네. 다 저촉될 수 있는 다 저촉되는 가능성이 거죠. 있는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뭐 변명이 7, 80년대에는 네. 우선 당시 사회관행이 예. 통장이나 토지를 차명 뭐 신탁이나 계좌 그거는 그때 용인되던 때고요. 뭐 예. 그렇다지만 어쨌든 90년대 이후부터는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꿔지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중심은 논란의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보시죠. 그렇죠. 자, 거기 보면은 거기에 그 중간에 보면은 과거사 정리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네. 그게 관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관보인데요. 저길 확대해 주시면 확대 가능합니까, PD님? 네. 네, 됐습니다. 자, 거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해주시면 송기인이라고 나옵니다. 저 변호사님 보세요. 네네네. 송기인이라고 나오죠. 예. 그 송기인의 재산입니다. 자, 보면은요, 우선 밀양. 자, 본인과의 관계 본인이고 여기에 보면 부동산인데 밀양 상랑지구 송전리에 전전전전 예. 밭입니다. 맞습니다. 이 전. 밭, 네, 다 밭이고요. 이런 송전리 밀양시에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땅의 용도가 뭐냐? 맨 오른쪽에 변동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사유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천주교, 그러니까 순교자, 천주교 순교자 관리 그런 토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네요. 거기는 그 순교자 관리 토지라고 순교자 관리 토지로서 네, 가액 변동 없음이라고. 자, 돼 이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 알아봤더니 예. 거기 김범우라고 천주교 성인이 계세요. 네네. 순교하신 분 같은데 이분을 그래서 기리는 묘역 공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송기인 신부가 그 근처에 살기도 합니다. 그 어허. 아시다시피 밀양 송기인 근처에. 신부는 은퇴 신부인데 예. 여기 살아요. 요 해당되는 예. 지역에 예. 사는데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은퇴하면 이제 은퇴 신부라고 해서 그렇죠. 그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사제관이라 거처 마련해 주고 또 신도들이 밥도 가서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용돈도 드립니다. 그래서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게 해드리는데 그 쉽게 말하면 송기인 신부는 지금 교회가 준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밀양이고 그래서 그렇죠. 밀양은 대강 볼 때 저것은 무엇이냐? 그 순교자 묘역 어허. 그리고 이제 송기인 신부한테 천주교 쪽에서 준 천주교 소유의 관사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 지역이죠. 예. 자, 다음 서류를 보여주세요. 그 저것 말고 재산이 또 많습니다. 와. 저게 이제 밀양 재산이고요. 예. 네, 두 번째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서류 이어집니다. 네, 두 번째 서류 보시면 자 위를 보세요.
위를 보시면 이번엔 양산으로 갑니다. 양산. 양산. 네. 야. 양산으로 가면 8필지가 나와요. 8개 필지가 나오고 네네. 재산의 부동산의 형태는 답입니다. 예. 답이 없다. 다 농지네요. 그러니까 논이죠, 논. 야, 논인데 농지네, 농지. 자, 농사 지으시나? 아니, 역시 촉이 빠르시네. 네. 자, 농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그럼 그 소유 사역 내용을 봐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천주교 부산교구 수련원 부지라고 되어 있죠. 수련원 부지로서 예예 가액 그렇게 돼 변동 있네요. 없어. 예, 쉽게 예. 말하면 저 8개는 모두 천주교 부산교구에 수련원 땅이 수련원 부지로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금 스크롤 해주시면 그 중에 다 상동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교구 자체 사정으로 매도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대강 답이 나오죠. 이거 예. 쉽게 말하면 천주교 부산 교구 거란 얘기죠. 예, 예, 용도도 수련원 부지로 썼다 이런 얘기죠. 그렇네요. 다만 예. 그러면 그래서 송기인 신부 말의 악의가 맞는 거예요. 예, 뭐가 일단 그 맞느냐? 부분까지는 다 맞네요. 그러니까 송기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전부 교구 것이야. 예, 실제로 예. 그래서 그렇게 신고했어.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재산이 하나 나옵니다. 그 밑에 요 양산 밑으로 가보세요. 예.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고 원상 복귀하세요. 원상 복귀해서 전체 전면 보여주시고. 자, 그러면 양산 8개 지나면 그 바로 이제 양산 끝나고 밑에 주택이 나옵니다. 주택을 그렇죠, 보세요. 주택. 자, 이제 지금까지는 전부 토지였습니다. 양산 그렇습니다. 토지. 그다음에 그 밀양 토지였습니다. 밀양 토지. 자, 근데 여긴 주택이 하나 나옵니다. 그 주택의 주소를 읽어 보시죠, 변호사님. 네. 조금 키워주세요. 제주 북제주금입니까? 네, 북제주군. 북제주금 한림읍 협재리 대지 367제곱미터, 건물 106.16제곱미터. 대강 건평수 110평의 건물 자체는 30여 평. 30여 평, 예, 예. 이게 바로 이게 이 주택이 이게 뭡니까? 바로 예. 문제가 된 네, 지금 문다해한테 넘어갔던. 문다해 소유 제주 별장. 네, 그런데 저 때는 2007년 상황이니까 예, 송기인 소유로 송기인 소유로 나옵니다. 저기 본인이라고 돼 있지 않죠? 송기인이에요. 예, 자, 예. 그럼 이거의 용도를 보실까요? 이제 이거의 용도 오른쪽을 보여주세요. 예. 변경 사유 보세요. 요게 또 눈에 띕니다. 어떻게 돼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피정 및 하계 수련원 장소로서 가액 변동 없음이라고 자, 이제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용도가 나왔죠. 하나는 순교자 관리 묘역공원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천주교 부산교구의 예. 수련원 부지였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뭡니까? 피정이라는 거 여러분 뭐 천주교 용어인데 아시죠? 리트릿. 예, 조용한 데 리트릿. 가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그렇죠. 것이죠. 예, 뭐 예.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기도원이고. 그렇죠. 자, 그런 건데 그럼 피정과 하계 수련회라는 표현을 보면은 저것도 저 건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종교 용도 느낌인데요. 그렇죠. 천주교 용도예요. 그렇죠. 천주교 천주교네. 신자들을 위한 예. 기도하는 장소. 그렇죠. 그리고 수련회를 여는 장소라는 그렇죠.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저기에는 위에는 천주교 부산교구라고 넣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천주교 부산교구 피정 및 하계 수련회 장소라고 그렇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도 및 소유자를 썼어야 되는데 미리- 용도만 쓰고 소유자를 빼버렸네. 저기는 위는 소유자라고 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밀양의 경우는 순교자 관리 묘역이기 때문에 예, 예. 순교라는 말 자체에 이미 이제 천주교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밀양을 쳐보면 거기 이제 김범우 성지가 나오고요. 예, 예. 그 해당 주소지 거기 인근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 주택만큼은 지금 송기인 신부 말하고 좀 악의가 안 맞아 안 맞아. 보이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요것도 그러면 굳이 송기인 신부의 말을 이제 대입해 보면 예, 예. 이것도 부산 교구 거야 되겠죠. 그렇죠. 내 땅에 전부라고 했어요. 뭐 일부 예외도 있지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 몽땅 다 교구 것이야라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럼 신부님은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신부님은 하나님한테 본인을 바친 분이고요.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님을 믿기 때문에 저 신부님 말에 따르면 제주도 별장은 교구 거잖아요. 예, 예. 쉽게 말하면 주님의 것인데 아하하하. 그런데 자, 아까 얘기했는데 몇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첫째, 우선 왜 굳이 부산교구라고 쭉 쓰는 사람은 여기서는 안 썼는가? 그렇지. 2번. 그러면 저거는 천주교 신자들 공식적인 종교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네. 2013년, 2015년, 네. 2019년 그렇죠. 휴가, 전국 구상 이런 네. 용도로 거기 가서 쉬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천주교 피정과 하계 수련의 장소에 대통령이 가서 개인적인 휴가를 보낸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다음에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경선이요. 전에 몇 달 동안 문다혜 저기 양이 살았어. 거기서 살았다. 살았어요. 이런 지금 보도도 물론 확인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가가 예. 저기를 굉장히 개인 별장 비슷하게 그렇네. 여러 차례 이용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이것도 이상하죠. 이거 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가장 큰 의문은 뭐 그런 것도 의문이지만 이겁니다. 지금 송기인 신분 말에 따르면 저거 부산 교구과예요. 예. 근데 부산 교구과인데 명의만 자기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게 무슨 얘기냐? 근데 그거를 송기인이 문단한테 팔았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실질 소유주가 부산 교구인데 예. 부산 교구가 팔아야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명의상 송기인이다 보니까 편의상 송기인이 판 걸로 했다면 그 돈은 지금 부산 교구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부산 교구가 송기인한테 횡령 뭐 이런 걸로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임의로 팔면은 형법상 횡령이죠. 그리고 3억 8천. 와. 그다음 둘째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재산의 가치가 3억 8천밖에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야, 제가 이게 주소를 우리 멜콩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딱 주셔가지고 제가 네. 주소를 딱 확보를 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했더니만 이렇게 딱 나오네요. 네, 얼마나 옵니까? 네, 예. 이게 3억 8천이라고 했는데 인근에는 훨씬 더 비싸게 지금 매매된 게 나오고요. 예, 네, 네. 이게 위치가 끝내줘요. 그 뒤로 바로 바다가 있죠. 예, 뒤로 바로 바다가 있는.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제주 해수욕장에서 가장 잘 쳐주는 해수욕장이 협재하고 협재 금능입니다. 해수욕장이에요. 협재 금능이 붙어 있는데 예. 제일 현지 분들도 제일 물 맑고 좋은 해수욕장 A급으로 에메랄드빛. 네. 에메랄드 맞습니다. 아, 정말. 자, 그래서 이게 송기인 신부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저게 뭐냐? 저 말이 제가 물론 이럴 수 있어요. 3억 8천이 지금 부산교구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횡령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확인해야 되죠. 예. 둘째, 부산교구가 사전에 동의하고 예. 액수도 그래 3억 8천 좋아. 라고 한 건지 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3억 8천을 부산교구가 동의를 안 받고 만약에 헐값에 넘겼다. 예. 그럼 이건 배임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보에 게시할 때 다른 데는 명백하게 소유를 밝혔는데 밑에는 네. 소유는 안 밝히면서 마치 피정이란 말 자체가 캐톨릭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치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천주교 시설이냐. 인양해서 은근슬쩍 묻어가게 넘어갔다는 그렇게 느낌이에요. 그런 정황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실제로 그 별장에 쓰인 내역을 보니까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일가 예. 내외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간 것 같진 않아요. 예, 거기 피정 같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피정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휴가 갔다고 예. 전국 구상하러 갔다 그래요. 예. 전국 구상. 예. 그리고 저 2019년에 대통령 때는 거기 명백히 휴가를 갔는데 그때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대통령 휴가는 보안상 비밀.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들켰어요. 거기 가서 지내다가 나와서 제주 음식점에서 식사하다가 주민들이 어머 대통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 제주도 깜짝 휴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송기인 씨 뭐 하여간 그때 거기 제주도 별장에 머물러 나와요. 야. 그런데 그때 청와대 입장은 뭐냐면 대통령은 거길 찾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하. 왜 굳이 그랬을까? 그것도 이상하고. 어. 그래서 이 모든 게 왜냐면 그때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어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이 집을 간다. 어허. 이게 뭐 송기인 신부랑 집이란 얘기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청와대가 그때 어쨌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다 드러났지만. 그렇죠. 그것도 좀 이상한데 뭐 그거야 그렇다 치고. 가장 희한한 거는 문다혜 씨가 몇 달 동안 살았다는 보도인데 물론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피정과 학예 수련회를 위한 것이라면 천주교 시설인데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민간인이 되죠. 혼자서 네. 그 집을 뭐 몇 달 동안 자기 집처럼 썼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부산교구가 만약에 예. 부산교구 거고 용도가 그런데 그렇다면 부산교구가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조치를 해야죠.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게 문제고요. 그거는 근데 부가적인 문제고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지금 송기인 신부 말했다면 그건 부산교구 건데 그렇죠. 교구 재산을 송기인 명의로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문다혜 씨한테 3억 8천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예. 그 돈 어디 갔나? 그렇죠. 교구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거는 어디에 확인하면 되느냐? 부산교구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부산교구에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밀양하고 양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시설이 있다. 이런 이거 두 번째는 왜 밀양하고 양산에 이게 송기인 이름은 송기인인데 과거에 거기 가다 논밭이고 이제 신도분들도 이제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땅을 기증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교구에 부산 교구에 기증하는데 교구가 재단법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전답은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저게 지금 저 관보에 기록된 시점에도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농지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천주교 쪽에서 편의상 설명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 재단법인이 받을 수가 없는데 신도들이 어쨌든 땅을 바치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을 받나? 결국은 개인 명의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런데 뭐 그거는 저 송기인 신부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네. 여러 교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동산 실명법에 원래는 다 실명으로 해야 되지만 종중, 부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 바로 요거예요. 예, 예. 요거를 그래서 해가지고 부산교구에서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예. 과거에 농지를 교회가 규정받다 보니까 교회가 직접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개인의 명의로 한 적이 있다. 아마 고래에서 됐던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빨리 네. 그거는 정상화해야 근데 그거는 된다는 어쨌든 얘기니까. 교회적인 목적으로 기증했고 또 교회 용도에 맞게 쓰였다면은 송기인 개인의 책임을 크게 물을 수는 없다고 보이고 예,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부산 교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렇죠. 뭐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요거죠. 아까 말한 대로 별장입니다. 요거는 지금 부산 교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정말 궁금합니다. 뭐 관계가 없, 우리랑 관계 없다. 야 대박이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재차 물었어요. 그 부산교구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소유 없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언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2007년에 네. 장관급으로 송기인 신부께서 임용을 하면서 공개한 재산 네.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의상으로는 자기 거니까 예. 자기라고 이제 신고한 거고. 신고를 했다. 그다음에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도망간 구성을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면 나머지는 부산 교구 거라고 했고 예. 또 하나는 순교자 묘역이라고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용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예. 소유관계도 분명한데 예. 피정과 학예수련회라는 말만 적었지 예. 부산 교군이 뭐니 이런 소유관계를 밝히지 않았고 둘째 피정이라는 용어가 천주교 용어이기는 하나 예. 갖다 붙이면 누구한테나 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주교 냄새는 나는데 요게 꼭 실은 부산 교국이 아니었고 내 거라도 그냥 신고하는데 의심을 안 살 수 있게끔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신동아에서는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 내 거는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언론에는 그렇다면 거짓. 왜냐면 지금 부산 교구는 우리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천주교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교구라는 거는 나라로 치면은 거의 그 독립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부가 됐는데 내가 서울 사람이어서 서울대교구에 신부가 됐다. 그럼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제가 뭐 제주도 가서 살건 어디 가서 살건 저는 서울대교구 신부예요. 아하. 이 송기인 신부는 부산교구 신부시고 아하. 또 부산의 민주화운동 대부시잖아요. 아하. 완벽한 부산 신부예요. 아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국에 어디에 재산을 갖고 있든 어허. 딱 그건 부산 교구 소유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렇구나. 그게 봉건제의 옛날에 그런 아니 그러니까 봉토 뭐 이런 이런 거 느낌이네요. 내가 서울 시민이라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제 서울 시민이라는 자격을 변경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송기인 신부가 지금 본질은 간단히 나온 거죠. 교구가 정리했어요. 이건 우리 재산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재산이 아니라면 송기인 신부 재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송기인 신부는 여기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 교구 것이야. 내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합니다. 자, 그러면 교구 거라고 했는데 교구는 그 땅은 우리 거 아닙니다. 밀양하고 양산은 우리랑 관계가 있는 게 맞는데 제주도 거는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고 소유한 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교구는 교구 거 아니고 네. 또 신부님은 내 거 아니고 네. 그럼 누구 거예요? 네? 뭐 우리 바로 여기서부터 변호사님이 하셔야죠. 아 지금 또 저 뭐냐 말씀 주신 분 있습니다. 꽃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 좀 이제 좀 흥이 나가지고 막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책상 두드렸는데 이제 책상 안 두드리겠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손을 묶고 해야 되겠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 네, 그래요? 계속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너무 이상하죠. 근데 많은 의문이 상당히 풀린 것은 우선 첫째 부산 교구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게 없어요. 아니다. 없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생긴 신부가 모든 재산이 다 교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아. 자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송기인 거. 어허. 지금 부산 교육계 아니니까 진짜 그렇죠. 송기인 건가 보다가 1번이에요. 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분이 88년도에 산 걸로 나오는데 교국계 아니고 자기가 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미 신부를 하신 지가 17년이 되었고 아하. 그때 나이로 이미 50세입니다. 야. 그런 분이 재산이 있을까요? 제주도 땅이 그때도 뭐 아주 싼 땅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제주 땅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때 샀느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상속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땅을 송기인 신부가 산 지 불과 8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은 변호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소유 내지 하여간 뭐 몇 명하고 힘을 합쳐서 샀는지 본인만 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근처에 땅을 매입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주도 땅을요? 그것도 바로 그 별장 근처에 와. 아주 근처에 지근거리에 매입한 땅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 8일 뒤에요. 불과 8일 뒤에. 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송기인 신부 개인 거라고밖에 현재로서는 볼 수가 없는데 예. 그럼 송기인 신부가 82살 되셔가지고 갑자기 그걸 파는 거죠. 어허. 근데 또 그거를 문다혜 씨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두 데도 번째는 아니고. 그다음에 개인 거라면 더더욱 이거는 값을 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것도 아니고 자기 그렇죠. 건데 이걸 아주 헐값에 팔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 3억 8천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신부가 개인 재산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지금 자동차 하나하고 150만 원 갖고 있다는 사람이 네. 갑자기 3억 8천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와. 그 돈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 돈을 그러면 자 3억 8천이나 되는 돈을 지금 이미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사제관 마련해 주고 용돈도 주고 밥도 다 신도들이 와서 해 주는데 그러니까. 84세 되는 우리 노신부께서 3억 8천여만 원이란 돈을 받아서 어디다가 쓰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저는 만약에 3억 8천에 정말 송기인 신부가 팔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카톨릭에 귀속시켜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원래 저 신부님들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 신부님이 어떤 뭐 옛날에 어머님한테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신부님들이 돌아가실 때 미리 상속 유산을 남긴다. 이걸 다 내가 교회에 드리겠다. 이렇게 그렇죠. 만든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모든 재산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되게 이제 신부님은 배우자가 부인이 없고 예.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클레임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형제 자매들도 카톨릭 신도들이시기 때문에 예. 그 문제가 크게 안 되지만 아주 드물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오빠 건데 내가 이제 가지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는 교구에다가 내 재산을 내가 숨지게 되면 상속하겠다. 내 재산을 전부 카톨릭 교단에 주겠다. 이런 유언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죠. 또는 생전에 교구에 증여해서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본다면 저게 만약에 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떻게 개인 재산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 나도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냥 지금 교구에 증여하겠다. 그러는 게 정상이죠.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되게 신기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팔았다면 판 돈을 증여해야지. 그렇죠. 교구에 기증해야지. 기증.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신부님들 개인적으로 우연히 갖게 된 재산은 돌아갔을 때 전부 교회에 주는 걸로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3억 8천 어디다가 지금 갖고 계시는지를 송기인 신부한테 추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 카톨릭 신부들의 관행이고 사명이죠. 네, 사명이니까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제일 이제 핵심은 부산교구가 이 땅 안 갖고 있다는 아니다. 거죠.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크기죠. 이제는 또 하나의 의문이죠. 네. 직업도 없고 뭐 이것저것 하고 어디지? 이 태국 갔다가 네, 한국에 와가지고는 네. 청와대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네. 문다혜는 대출도 안 받고 네. 알로 3억 8천만 원을 네. 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도 이상해요. 근데 더군다나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택을 판 돈이라고 해서 윤건영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윤건영 의원이 그랬죠. 예. 자기 자택을 팔았다고 했어. 근데 지금 부암동에 자택이 있던데. 이때 예. 그럼 뭐 자택이 두 개였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다주택자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네. 네. 하나 팔아야지. 아니 우선 팔기 이전에 네. 두 개 갖고 있었다는 자체가 딴 사람도 아니고 네. 부동산과의 전쟁,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면서 부동산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다 작사를 내겠다고 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 딸은 정작 보니까 지금 그 논리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이분들 설명에 따르면 다주택자였다는 얘기네. 주택을 팔아서 제주도 별장을 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주택이 있어. 그럼 뭡니까 그럼 이게? 서울에도 주택이 그 지금 있고 보니까 그때 보면 부암동 자택 수색, 서대문 사무실 수색, 제주도 별장 수색 이렇게 적어도 지금 세 개의 물론 사무실이야 뭐 임대했겠지만은 지금 별장도 지금 본인이 갖고 있고 지금도 다주택자 많네. 제주도에다 지주택자 별장에다가 저 부암동 자택 갖고 있네. 그리고 집을 팔아서 별장을 샀다는 사람이 왜 집이 있어요? 그러면 별장 사기 전에도 집이 두 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이 별장은요. 그 집을 처음 마련한 88년 상황부터 너무 이상하고 그다음에 93년에 집을 올렸잖아요. 그럼 그것도 송기인 신부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산 땅에 개인적으로 집을 올렸는데 땅을 살 때 들어간 돈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죠. 93년도에 그 집 지금 좀 전에 봤지만 좋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집 올리는 가격도 비용도 그렇죠. 비쌀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또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돈이 어디 있어? 와, 되게 신기하다.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쁜 마녀님이 하듯이 피정용 여름 하계 수련회용으로 해놓은 걸 왜 팔아요? 그것도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거는 밖에 없어요. 부산 교구가 예. 피정과 하계 수련회 용으로 예. 그때 구입을 했는데 뭐 송기인 명의만 빌렸다. 예. 그래서 쭉 피정과 하계 수련회 용도로 써왔다. 예. 그러다가 뭐 교구가 뭐 재정이 안 좋다든지 뭐 아니면 딴 데 더 좋은 데를 알아봐서 여기는 팔았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요. 시장 가격에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 돈은 부산 교구가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전혀 아니고 부산 교구는 아예 거기는 우리가 소유한 바도 없고 관련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농지도 아니고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정말 부산 대교구에서 살려고 하면은 본인들 명의로 해서 충분히 사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88년 현재에서도. 예, 네. 그때도.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피정과 하계 수련회를 위해서 서울이라든가 바다가 없고 자연이 없는 교구도 아니고 부산이라는 교구는 밀양, 김해, 양산 등 거기다 지방 거기는 들어가면 좋은 자연 많잖아요. 예, 그럼요. 그리고 거기 해수욕장도 좋은 데 많잖아. 그럼요. 부산에는. 그런데 다 하면 되잖아. 예. 근데 뭐하러 물 건너 남의 교구 땅에다가.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산 교구 쪽에다가 제가 처음에 질문을 넣었을 때 거기 고위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고위 관계자가 제가 질문을 들어가서 지금 송기인 신부님이 지금 제주도에 별장이 문제가 이제 갖고 계시다가 문다이한테 팔아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별장이 지금 송기인 신부 개인 소유인 것이 확인됐고 근데 송기인 신부 본인이 직접 언론에 내 땅은 전부 교구 거라고 하니 지금 부산 교구가 제주도 집을 갖고 별장을 부산 교구가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유추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더니 고위 관계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아니 그거 모르시냐 그랬더니 내가 뭐 전체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세세한 재산 내역을 밑에 관리 간부가 안다. 관리국 간부가 안다. 그쪽에 연결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저희 부산 교구가 부산 교구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그런 부동산을 저희가 갖는다?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 교구 책임 아주 고위 관계자분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제주도의 땅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는 우리 부산 교구가 제주도에 지금 별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밖에 유추가 안 됩니다.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모르니까 실무자한테 우리 기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냥 제가 사적으로 이거는 5% 말씀드리면 부산교구가 부산 외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갖는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뭐 근데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이러더라고. 저는 여기에 진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산교구가 도대체 제주도에 그런 걸 살 생각을 꿈에도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말 모든 게 이게 보면은 그 뭐랄까 수수께끼인 별장 아닙니까? 그렇네요. 저는 그게 관광 명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무슨 그 별장 괴담이. 그러니까. 왜냐면 위치가 이게 너무 도대체 좋아.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서류상 주인은 교구 거라 네. 그러고 교구는 우리 거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도대체 신부가 50대 신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땅을 샀으며 예. 또 5년 뒤에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다가 나름 또 괜찮은 집을 시설로 지어. 집을 지었으며 그다음에 피정과 수련의 용도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또는 그 딸이 개인 별장 이용하듯 휴가 가고 전국 구상하고 이런 데 썼는가? 다 이상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거 지금 분명히 교구 거라고 그 땅을 선언한 신부는 자기 명의로 그 땅을 바로 퇴임한 지 2달밖에 안 된 대통령의 딸한테 팔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더구나 헐값에 팔았고 네. 그 다음에 그 돈이 지금 정말 송기인 신부가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그런 노신부가 그런 거액을 갖고 있는다는 거는 카톨릭 교리상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땅 그건 지금 어쨌든 자기는 부동산 못 가진다고 했으니 네. 만약에 개인 부동산을 어찌어찌 해서 가졌다고 하면은 그걸 팔아갖고 주님한테 바쳐야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본인이 못 카톨릭 정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팔아가지고 돈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같은 얘기죠. 네. 그것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정관상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07년에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과거 무슨 뭐 진실과 화해위원도 아니고 예. 과거사 정리위원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과거사 정리위원회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지금 네. 뭐 그렇다면 송기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송기인 신부는 지금 만약 그렇다면 카톨릭 정관산 가질 수 없는 부동산을 가진 분이 되고요. 네. 둘째, 언론에 거짓말한 분이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두 가지 거짓말과 정권 위반, 거짓말. 네. 세 번째, 그렇다면 뭐 과거에 근데 어쩌다 부득이 위반을 했다면 지금 그것을 교구에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문단한테 팔았어. 팔았으면 그 이후에는 그럼 돈이라도 교구에 줘야 되는데 교구에 줬느냐? 이거 봐야죠. 이게 어떤 형법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그 조국 때 그 최강욱이 네. 본인이 그 있는 로펌에 조국의 아들이 그 인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턴 했는 것처럼 예. 해서 써서 줬고 그걸 이제 그 각종 학교에 넣어서 그거를 공립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일반 대학교는 업무방해죄로 해서 예, 기소가 네, 됐잖아요. 네, 네.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는 장관직에 관련되는 것을 제대로 네.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이게 마치 개인 내지는 다른 사람 거면서 마치 그게 캐톨릭 거인 것처럼 피정 및 하계 연수원으로 써가지고 냈다고 뭐 하면 나중에 그러겠죠. 나 부산 교구 거라고 안 했다. 이제 딱 이런 게 이제 변호사님이 보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애매하게 거예요. 일부러 썼다는 네, 거지. 이런 걸 법적 용어가 뭐 있죠, 이런 게. 이렇게 냄새는 풍기는데 나중에 도망은 갈 수 있게 그런 거죠. 냄새만 풍기고 도망은 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우리 독일어로 네. 에메목 에메목. 프랑스 말로 갸우뚱. 아, 그렇군요. 이제 송기인 신부가 딱 별장 살 때 지금 유머를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딱 그럼 유머가요. 88년, 89년. 알쏭달쏭 뭘. 아리송다리송. 네. 아리송다리송. 네. 아, 네, 참 웃기는 것 같아요. 네, 참. 네, 네. 참 납득하기 참 어려운 일인 것 그래서 같은데. 몇 가지는 가장 큰 거는 일단 왜 교구 땅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직접 문다혜 씨한테 팔았는지 이게 가장 큰 쟁점이 이제 되는 네. 거죠. 이제는 뭐 딴 건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게 교구 거였다면 네. 교구를 추궁해야 돼요. 예. 근데 교구는 우리랑 아무 그거는 관련 없는 땅이다. 예. 소유한 적도 없다. 몰랐다. 뭐 거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한테 묻지 말라 뭐 약간 그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송기인 신부만 남았습니다. 왜 언론에 그러면 다른 말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카톨릭 신부의 그런 원칙과 위치를 본다면은 그 땅은 진즉에 그 별장은 교구에 기증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 팔았으면 적어도 판 다음에는 확실하게 기증해야 되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땅판 돈이라도 기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을 하셔야지. 그렇죠. 네. 우리 CHL 말씀 우리 공감하고 있습니다. 밀양에는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네. 송기인 신부가 밀양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저도 그래서 밀양과 양산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부산 교구가 예. 인정했어요. 예. 밀양하고 양산에는 저희 그 교구 관련 예.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설명을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그렇죠. 그 이제 농지다 보니까 과거에 그 농지를 신도들이 기부하시는데 저희는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받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편의상 뭐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명의를 참 결국 신탁한 명의를 이제 활용한 거다. 네네. 이랬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그거는 예.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예. 만져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누구냐 제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우리의 핵심은 다른 거 말고 왜 제주도에 부산교구 신부님이 별장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것도 지금 보니까 부산교구랑 관계가 없고. 예. 그리고 또 왜 별장인데 그럼 그냥 개인 명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왜 피정과 학예 수련이라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산교구한테. 그래서 부산교구 사람들이 피정이나 학예 수련을 거기로 갔냐. 그랬더니 뭐 거기서 웃더라고요. 아니 이런 상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부산교구 사람들이 신도나 거기 종교 성직자들이 그렇죠. 그럼 우리 이번엔 협재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네. 수련도 하자. 그렇죠. 뭐 그랬어야 되는데. 결의가 있었어야지. 네? 예. 결의가 있고 활동이 있었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활동이. 그런 거는 없고 거기서 활동한 분들은 거기를 휴가 장소로 쓴 문재인일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주도 별장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피정도 가고 네. 여름에 하계 휴가도 가고 네. 그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네. 저게 정말 부산 교구 재산이었고 네. 그래서 부산 교구 신자들이 네. 뭐 부산 앞바다도 좋지만 네. 제주 앞바다 훨씬 더 남국 느낌 나고 네. 더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나니까 네. 거기 가자.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여기 좀 누가 나오나? 부산 교구 신도들이 제주도까지 피정을 간다고? 개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뭐 앱으로 여기 앉아서 다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죠. 아파트는 이게 호갱노노 네. 그리고 또 이런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땅 같은 경우에는 땅야라는 앱이 있는데 그중에 디스코라는 앱을 하면은 공공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네, 거기에 네. 지도와 이걸 딱 겹쳐가지고 어디 있는데 이 그 주택 이 별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그 바닷가에 있어서 바닷가에 있는 별장 매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근처 매물이 있어서 매매가 된 것은 바닷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매물이 있는데 네, 네. 그것 또한 이 부분도 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매매돼 있던 그런 그렇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바로 앞에 비양도가 바로 보이는 비양도 바로 보이는 게 참 바로 너무 앞에 좋아요. 이런 요지에 있는 땅 그리고 또 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0.1%나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충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 송기인 신부님이었다는 것이 그렇죠. 충격이고 네. 그런데 그건 내 거 아니라고 하고 또 네. 부산 대교구는 그것도 우리 거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댓글이 봤어요. 그럼 내 거 하자. 그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신 분의 촌철살인 만평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좀 부산 교구도 내 거 아니, 우리 거 아니다. 네. 송기는 명의만 내 거지 역시 내 것 아니다. 예. 누구 건지. 네. 근데 왜 송기는 자기가 이 문다혜 씨한테 헐값에 팔았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부인데 왜 그 부동산을 가질 수 없는 분이 갖고 있다가 그것을 민간인한테 팔아서 돈을 가지셨는지. 예. 이거는 답을 하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전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별장이 생긴 원천 자금부터 네. 최종적으로 이 별장이 문다혜 씨한테 넘어가서 지금 3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형식 어쨌든 서류상 소유자인 송기인 신부 일단 수중으로 간 이 모든 과정이 모두 수수께끼입니다. 예. 모두 수수께끼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일가가 아주 여러 차례 제주에 많이 나타났고 예. 그럴 때마다 저 집이 그 휴가 장소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현지에 가서 인근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만 네. 문다혜 씨가 해외에 가기 전까지 거주를 했고 해외라는 게 언제였죠? 그러니까 그게 해외가 2018년 7월부터 예. 2020년 5월까지 태국에 예. 있었습니다. 그 얘기 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서 네.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바람이 불어서 그 마당에 있는 야자수 나무가 부러졌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그러면 있어요. 그 피정과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야자수가 무너지고 예. 그런 데서 피정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건 또 어떻게 된 건지.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캐톨릭 시설이고 피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을 그러니까 더더욱 부산교구 말이 맞는 거죠. 예. 부산교구가 소유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예. 되는 것이죠. 네. 반대로 그 밀양과 양산에는 다 나름 그 관리인들도 있고 예. 김범무 성지 그런 데는 진짜 묘역과 경원 개념으로 그렇죠. 다 깔끔하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봐도 밀양 양산과 제주가 명의는 똑같이 송기인 신부 것인데 예, 예. 실질적인 소유 내역과 그 관리 상황이 또 사용 용도가 너무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문재인의 멘토 송기인 신부의 제주 별장 미스터리. 네. 앞으로 또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송기인 신부님 혹시 네. 우리 방송 보시고 계시다고 하면은 나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캐톨릭에 다 헌금했어 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렇죠. 국민들 속이 좀 시원해지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랬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예, 예. 3억 8천만 원 부산교구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예. 3억 8천만 원 정도면 송기인 신부의 선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송기인 신부가 뭐 어쩐 기회에 갖고 있던 제주도 별장을 그렇죠. 예. 이제 처분해서 예. 했다. 이게 송기인 신부 연령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주택을 팔 때가 이미 84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 연령이 되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상속 유산을 내가 어쩌다가 뭐 별장 하나 갖고 있는데 당연히 교회에 내가 죽으면 도네이션 상속하겠다. 예. 거기도 내가 유증하겠다. 예. 또는 지금 증여해도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증여하면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예. 대신 문다혜 씨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또 이상한데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문다혜 씨가 그렇다면 이게 이거 송기인 신부 개인 거였네. 그러면 문다혜 씨가 이거 교회 기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건 뭐 본인의 결정이지만 그렇죠. 지금 보면 네. 저는 매매 계약서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네. 하면 자금 출처 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대로 송기인 신부가 판 것도 이상하고 헐값에 판 것도 이상하고 그 돈이 그래서 어디를 첫 교육으로 가지 않았으면 더 이상하고 근데 반대로 또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3억 8천이 나왔다는 출처를 자택을 팔았다는데 지금 자택은 있고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자, 먼저 이제 문재인 일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저께 공판전 증인신문해서, 신우석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 뭐 특별감찰 반장 운운하면서 이제 어저께, 전부 증언을 거부했는데, 증인이었죠? 피고인도 아니고, 아까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근데 증인을 거부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문재인 쪽이 지금 평산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지금 그 문재인 평산 책방에 평산에 찾아간 날이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20대 청년인데 평산 책방에 좀 늦은 시간에 가서 행패를 부렸답니다. 뭐 행패를 부리면서 이재명이 왔느냐. 근데 평산 책방의 직원이 그걸 왜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책방도 닫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까지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대단히 심각한 어쨌든 부상을 입혔나 봅니다. 네. 일부 어떤 몸에 그러니까 저 직원 몸에 그래서 있어서는 안 돼. 정말 있어서는 안 돼. 폭행이죠. 어떤 이름으로도 이 폭행은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전제를 하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측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요구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성명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냐면 이번 사건이 공권력의 문재인 모욕 주기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음해 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이걸 대단히 정치적 그런 포장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과 관련된 정치적 음모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물론 이런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은 굉장히 맞죠. 그리고 수사는 해야죠. 당연히. 네. 뭐 진상규명 해야죠. 진상규명도 해야죠. 해야죠. 하면 돼요. 담백하게.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지금 상황을 네. 자신들의 근데 그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민주당에 거의 없는데 지금 뭐 그때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분들 우원식. 해봐야 우원식 의원도 전 의원이고 예. 그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세게 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네. 민주화 운동이 약간 좀 성격이 다르죠. 세대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7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또 결이 다르고 또 박지원은 내가 보기에는 가신으로서 동서동 가신들이 우리의 영토 군주가 박해를 받고 있으므로 함께 하겠다. 이분들이 무슨 민주화에 대한 어떤 진짜 교육을 그러니까 그런 추천한 어떤 생각보다 그에 앞서서 우리의 영주를 지켜야 된다. 그것도 의미가 없진 않으나 그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 민주화의 운동이라고 포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성격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줄리앙 스탕달에 네네.
그 소설 중에 적가백은 적가흑이라는 적가백 맞아요. 적가백이죠. 적가백. 거기에 그 소설에 보면은 예. 그 줄리앙 소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네. 소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이 줄리앙 소렐이 어떤 인물이냐면 네. 이 인물이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네네. 내가 하필이면 보나파르트 이후에 태어나서 네네. 역사에 큰 일을 했을 사람이었는데 네. 그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막 그 아쉬움과 분노를 막 소시민적으로 풀어내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시 프랑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보나파르티즘이라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나파르트 시절의 그 영웅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 보나파르트 시대 이후 세대의 사람들의 그 소영웅주의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게 보나파르티즘이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줄리앙 소렐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요즘 민주당 인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딱 그 줄리앙 소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7, 80년대 그 빛나는 민주화 투쟁이라는 그 역사 네네. 그 역사를 공부를 한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못 태어났어. 조금 더 이제 가면 독립운동 시기에 못 태어난 거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도 하고 민주화운동도 했을 텐데 정말? 막 감정이입을 막 하는 거죠. 아, 네네. 그냥 막 하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 그러면 그때로 그냥 막 다 이입을 하는 거야. 아.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네. 우리 당의 정신적 지지 중에 한 분이신 네. 그 적과학 맞네요. 적과학이에요. 적과학. 그게 백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그런데 어렸을 때 읽다 보니까 그게 네네. 이제 근데 70년대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아시겠지만 네. 김영삼 대통령이 문을 열고 딱 나올 때 네. 거기에 빙초산이 탁 떨어지면서 팍 튀었던 네네. 그 유명한 초산 테러 사건. 초산 테러. 예, 이런 사건들이 있었단 네네.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맞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폭력이 네네. 난무하던 시절이고 네. 그럴 때 김영삼 대통령은 진짜 목숨 걸고 네. 민주화 운동을 하셨어요. 네. 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당의 정신적 지주시기도 하죠. 네네. 근데 그런 걸 공부하고는 얼치기로 공부한 거죠. 네. 공부하고는 뭔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한번 벌어지면 네. 갑자기 그때로 빙의하는 거야. 야. 나도 정치 테러를 당한 게 아닐까. 그렇지요. 아, 그렇죠. 내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음. 하던 그 생각을 하는 그 질리앙 소렐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건 지금 비슷한 기조로 느껴지는 게 계엄 같은 거. 예. 계엄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제가 페북에도 글을 썼는데 네. 제가 그 집에 어느 날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그 아이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손에 손잡고 88 서울올림픽 손에 손잡고 유튜브로 그 TV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그래서 내가 야 뭐 그 옛날 노래를 듣고 있어.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니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니까 새삼 이 개막식이 되게 멋있었더라. 되게 좋았다.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막 이런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벌거벗고. 내가 지금 세상 보니까 88 올림픽 개막식이 되게 세련되고 좋았던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저도 그래서 앉아서 좀 들어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예. 괜찮은데 이게 시대로 어떠냐면 관통하죠. 예. 생각을 해보니까 1953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88 올림픽이 이때까지 네. 35년 걸렸어요. 네. 딱 35년 동안 네. 진짜 그 많은 그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국가를 만들어낸 나라예요. 근데 1988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36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폐허 위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의 나라가 됐던 그 기간이 흘렀음에도 계속 그 36년, 40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걸 되풀이하면서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도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이젠. 맞아요. 네, 이젠 없어요.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책으로만 배운 거지. 책으로 배우고 나니까 이제 그걸 막 현실에서 막 나도 막 느끼면서 투쟁하고 싶은데 지금 세상은 너무 민주화되어 있는 거야. 거기 보면 그 적과학에도 보면 질리앙 소렐이 왜 이렇게 세상이 평화로운가 하면서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 세상이 너무 평화로운 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소설을 쓰는 거예요. 계엄을 한다. 뭐 정치 테러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압박한다. 뒤에 오늘 나오겠지만 그렇죠. 사실 정말 이와 같은 검찰의 느릿느릿한 수사와 느릿느릿한 재판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아니 그분들이 제일 특혜를 보고 있다고 일반 맞아. 국민들에 비하면. 맞아. 내가 그 법정연금이라는 말을 그 민주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자꾸 재판에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맞아요. 불러갖고 거의 서초동에 연금된 거랑 맞아요. 마찬가지냐. 예. 근데 그 연금 누가 만들었냐고 이재명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재판 빨리 끝내면은 연금 당할 일도 없어. 법정연금 말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할 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하시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도 예? 가택연금 김대중 대통령도 당했죠. 근데 우리 공교롭 당에 또 이제 사저에서. 김영삼 대통령 가택연금 당했을 때 그때 외출하려 하는데 경찰들이 딱 막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가질 순 없어. 그러면서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말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무 때나 하면 이 말이 그렇게 남지 않아. 그때 딱 나와서 행동과 그 말에 그러니까 전경들 앞에서 전경들을 딱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보수 정당에 와서 보수 정당의 정신적인 지주 중에 한 분이 되셨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수 정당도 민주화의 절반 정도는 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분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보수 정당은 어떠냐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만든 것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가지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정신적 지주가 됨으로써 우린 산업화에 대한 공 전부 1, 민주화에 대한 공 0.5, 1.5를 가진 거고 저쪽 민주당은 민주화에 대한 공 0.5를 갖고 있는 거예요. 3당 합당의 의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산업화 맞아. 민주화 세력이 맞아요. 손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주화 정당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을 할 일도 없고 그럼요. 가택연금을 할 일도 없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러니까 지금 나도 거기에 흥분돼서 또 이 얘기가 지금 산으로 가긴 하는데 마지막 산 얘기. 네. 자, 지금 계엄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전에 전두환 정권이나 혹은 박정희 정권에서의 계엄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를 계속 지금 다시 상기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이 함께 개헌을 했어요. 맞아요. 87년 체제 맞잖아요.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세력들이 함께 이런 걸 전철을 대피하지 말자 해갖고 만든 그 헌법 속의 개헌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헌법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여기서 갑자기 그 이전 시대를 자꾸 되돌리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측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걸 자꾸 그러니까 딴 쪽으로 시선을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사실 공판전 증인신문까지 별의별 얘기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탄압받고 있어요. 직원의 그 참 부상을 직원이 그 당한 것을 끄집어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직원이 폭력을 이렇게 당했잖아요. 갈비뼈 부러지고 뭐 하고. 근데 그걸 왜 자신의 지금 그런 위기, 정치적 위기를 덮는 데 쓰냐고. 그리고 계속 그 시절의 기억을 지금 보면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보면 꼭 36년, 40년 전의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들한테 세뇌 교육하듯이 계속 영화를 내놓고 계속 책을 내놓고 드라마도 계속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3학년 때 88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88 올림픽 때 한국 전쟁 얘기하면은요 되게 먼 과거 얘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나라를 변화시킬 정도로 발전시켜 왔던 게 지금 우리의 산업화 세대라고요. 맞아요. 근데 소위 이 민주화 세대라는 사람들이 아니 그만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30-40년 전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든 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걸 보고 있으면 이건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사실 어찌 보면 산업화, 민주화, 그럼 이제 선진화의 단계로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선진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시절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와서 그렇다고 우리 당이 무슨 그 독재 정부의 후예만 되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엔 민주당의 민주화를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꾸 세상을 1970년대, 80년대 초로 끌어와야 자기네들이 아직도 자기네들은 민주화 투쟁을 하는 투사가 되는 거야. 맞아요. 투사처럼 보이고 싶어. 계속. 그래서 자기들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저놈들은 나쁜 놈이 돼야 돼. 그렇죠. 포지셔닝을. 자,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딱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나온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그 계속 그 기사화되고 있어서 그거 몇 개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죠. 자, 어저께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가 좀 드러났어요. 청와대에서 보니까 신우석이라는 사람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친인척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들여다봤더니 민정비서실 직원들이 이 사람을 특수관계인을 관리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신우석이라는 사람이 이상직하고 통화한 게 85회나 돼요. 그런데 그중 85회나 되는데 그중에 가장 지금 드러난 게 압수수색.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2019년도부터 곽상도 전 의원이 폭로하잖아요. 네. 이상직이 지금 이 태국에 그 간 것에 그러니까 그 서창호라고 전 사위가 태국에 갔는데 이 이상직이 다 도와줬더라. 이걸 다 2019년부터 폭로하는데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청와대의 이 신우석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팀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압수수색을 당한 날도 전화를 해요. 네. 그때 내가 뭐가 떠올랐냐면 유동규가 네. 자기가 압수수색 당할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네요. 정진상한테 전화하잖아요. 맞아요. 살려달라고. 네. 나 지금 밖에서 네. 꽝꽝꽝 끓는데 네.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것과 딱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직이 그때 내가 지금 쫄리고 있어. 근데 이상직 정도 되면 사실 의원이었잖아요. 맞아요. 의원이었잖아. 네. 그 19대 20대 안 되고 19대는 됐었잖아요. 네. 그럼 백원우가 왕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백원우나 혹은 조국이나 이 정도 급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급에 이 신우석한테 나 살려달라고 SOS를 치고 있는 거지. 네. 응?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통화가 되고 하면 조직적으로 이상직하고 뭐가 된 게 다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도 어쨌든 이상직이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쫄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63회나 하는데 내가 보기에 63회나 하는데 또 이 신우석은 22회밖에 안 해. 전화를 한 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직이가 전화한 횟수가 63회야. 3회. 그 다음에 직접 전화한 게. 네. 근데 이 사람이 전화한 건 22회야. 네. 그러면 쫄린 건 누가 쫄렸어요? 그 이쪽이죠. 네. 지금 이상직이 이상직은 쫄려갖고, 네. 야, 지금 저기서부터 시작, 곽성도가 우리 다 알아. 네. 우리 거 다 알아. 네. 왜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5회에 전화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순간순간의 부분들이 전부 다 나는 제가 보기에 쫄리는 거예요. 곽상도가 다 지금 막 밝히고 폭로하고 맞아요. 하는 와중에 전화를 했는데 솔직히 신우석하고만 전화를 거의 했다고 치면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 압수수색 다 했잖아요. 그렇죠. 백원호도 다 했고. 네. 그럼 백원호하고의 어떤 관계보다 신우석과의 관계가 이렇게 폭로된다는 건 어쨌든 신우석이를 자기가 지금 태국에 보낸 것도 다 신우석이고 하니까 신우석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 좀 살려달라 위에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일 수밖에 없어요. 시점도 그렇고 그렇지. 횟수도 그렇고 그렇지. 이거는 충분히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제 이와 관련된 통화 내용이나 아니면 문자 내용 같은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딱 해줄 수 있는 스모킹건이 나오면 도망가지 못하겠죠. 못하겠죠. 그러니까 증언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검찰이 어저께 계속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는 밝혀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백원우한테는 직보를 했대. 민정비서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임행정관이 있어요. 자기 위에. 근데 선임행정관은 제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원우한테는 직보를 계속 했대요. 근데 백원우보다 더 위의 선이 누구냐 그래갖고 검찰이 이렇게 물어봤대. 조국한테 했느냐 임종석한테 있느냐. 조국한테 있느냐 이제 네 라인은 무슨 라인이냐. 근데 지금 재미있는 건 조국은 지금 일단 손절을 했잖아요. 조국은 서창호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또 진짜 저기 딜레마야. 이재명 딜레마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이재명 딜레마가 대장동을 내가 다 했어 그러면
내가 다 뒤집어 해야지. 써야, 네, 뒤집어 네.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대장동을 난 몰랐어 그러면 무능이 되잖아요. 맞아요. 자기 일인데 자기가 그렇죠. 다 도장 네, 찍은 건데. 맞아요. 근데 조국이 딱 그 케이스예요. 왜냐면 조국 밑에 이 사람이 그 밑에 있는 행정관이야. 맞아요. 근데 친위적 관리하는 특수관계 관리하는 임무야. 네. 그러면 서창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보고를 해야 돼. 네. 왜냐하면 자기가 수석이니까. 그쵸. 수석실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나는 서창호를 몰라. 이건 뭐냐면 아예 나는 그쪽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 일은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거나 둘 중 하나네요.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직보를 하거나 그렇죠. 떠넘긴 거예요. 네. 난 무능을 택하고 도리어 그렇죠. 네. 나는 법적으로 맞아요. 안 얽히겠다. 네. 어? 얽히지 않겠다는 얽히지 않겠다라고 네. 뺀 거잖아요. 네. 그 임정석이 화날 거 아니에요. 네. 아이씨 나한테 바로 떠넘겨 네가. 근데 이게 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떠넘기고 그렇겠죠. 있는 게 왜 네. 송철호 건도 맞아요, 맞아요. 서로 네. 좀 떠넘기고 있습니다. 송철호 건이 재밌죠. 훨씬 더 재밌긴 하죠. 예.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변호사께서, 그 대변인 말고 변호사께서 네. 보시기에 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결국 스모킹건을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렇죠. 예. 지금 스모킹 건인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냥 네가 저기 어떤 걸 도왔느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검찰이 지금 묻고 있는 스타일이 뜨거한 거야 이 네. 심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분은 전형적인 이화영 이화영 부산에 케이스. 섰다. 이화영이냐? 아니, 그러니까 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이화영이냐, 김만배냐, 네, 맞아요. 유동규냐. 네, 맞아요. 셋 중 하나에 셋중 지금 하나. 셋 중 예. 하나에 지금 새 갈림길 안에 섰어요. 지금 음. 그래서 이화영의 길을 걸을지 김만배의 길을 걸을지 유동규의 길을 걸을지는 앞으로 수사 진행되고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은 같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죠. 충분히, 예,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화영도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이 다시 왜 세 사람이냐면 예. 이동규는 확실하게 예. 내 죄만 받지 왜 내가 당신들 죄를 받아? 맞아요. 다 폭로한 케이스. 네. 이화영은 한 번 다 폭로했다가 네. 다시 뒤집은 케이스. 뒤집은 네. 케이스. 김만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어쨌든 네, 뭐 딱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 있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쪽의 정치적인 어떤 가능성 그 측면에서 이분의 진술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그냥 우리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검찰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권력자랑 상관없이 캐면 캐는 대로 다 캐기를 원해요. 그걸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의 가장 그 강한 지지자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해줄 때 가장 환호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신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뭐랄까 제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뭐 대변인으로서 기자들이 전화를 해오고 이렇게 해오면 아직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섣불리 얘기하기는 조금 빨라요. 네. 조금 빠른데 근데 제가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뭐? 얘기를 드립니다. 뭐요? 적어도 우리 검찰은 정치 검찰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피치를 올리는 게 정치적으로는 안 좋아요. 네. 우리 당에 안 좋고 민주당에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딱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양산을 물론 코로나 때문이었지만 안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이긴 했지만 근데 지금 이게 딱 압수수색 들어가자마자 지금 냈다 가서 손잡고 뭐 문명 동맹한다고 명문 뭐 저기 한다 그러고 뭐 재집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지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결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10월 11월에 나와요. 근데 우리 당이 지금 바라고 있는 지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의 분열상이 등장하기를 조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분열을 원한다기보다 어쨌든 그쵸. 민주당이 제대로 그쵸. 제대로 사법 리스크 이제 그쵸. 털어버리고 야당의 어떤 제대로의 맞아요. 역할 정책 맞아요. 얘기하고 제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원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부분이 한 목소리가 돼서 목소리가 돼버렸어요. 사법적인 어떤 뭐 검찰 정치 검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결집을 시켜버리죠. 결집을 시키는 거예요. 벌써 뭐지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인지 뭔지 오늘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거 논평 썼거든요. 예, 그걸 논평을 쓴 이유가 문재인 정부 내내 초반에 저기 한 게 적폐 수사였어요. 맞아요. 자기들이 전 정권 수사하는 건 적폐 청산이고, 그렇지. 지금 와가지고 전 정권을 수사하면 전 정권 정치보복.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게요. 민주당은 뭐 무슨 뭐 아무것도 수사받지 않고 아무 혐의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무슨 라이센스가 있나요? 그런 무슨 면책 특권이 있나? 라이센스 네, 진짜. 이때 자기네들은 저기래 선이래. 그러니까. 선이래 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검찰이 왜 지금 수사 속도를 올리는 거냐? 수사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검찰이 있는 거잖아요. 예. 죄가 있는 곳에 검찰이 없으면 그 사이는 어떻게 돼? 그렇죠. 아니 그냥 무법천지가 돼. 그리고 수사가 이렇게 좀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떠냐면 제가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이렇게 네네. 보면 사건이 이렇게 좀 경색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포인트가 딱 막혀 있으면 이게 좀 그 부분을 풀어야 다음 스텝을 가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는 게 수사 능력이에요, 사실. 이걸 풀어내면서 점점 그 혐의의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이 사안에서 지금 이 인물이죠. 신 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 처음 보는 인물이에요. 지금 신 씨라는 네네. 인물이. 네. 요런 인물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수사의 단서가 풀리는 무언가가 요 시점에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전주지검에서 나온 맞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가 정무적인 고려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정부가 아니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 검찰은 정치 검찰이 아니다 보니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파다 보니 정무적으로는 별로 맞지 않는 시점에 그렇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저는 그래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어렵죠, 그래서 어렵죠.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검찰의 공정성, 검찰에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믿는 이유고 사실 민주당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 때도 그랬지만 수사와 재판을 너무 방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사법방해고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조항들을 갖고 그렇죠. 있어요. 가장 엄단하죠. 맞아요. 예. 사법부의 어떤 예. 지금 저해하는 거니까. 저해하는 사법부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끈 다음에 시간을 끌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TV에 또 나오거나 이런 데 나와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하냐? 탄압이다. 그리고 나를 이딴 소리 하는 연극시킨다. 거야. 나를 법정에 연극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자기들이 방해만 안 했으면 벌써 재판 결과 다 나왔어요. 연금 당할 네. 이유가 없지. 연금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법방해야? 이게 이런 사법방해를 해놓고 무슨 연금이며 무슨 탄압이야 이게? 라는 그 생각이 드는 연금이 건데. 가택연금의 연금이 아니고 연기금의 연금이야. 네. 꼬박 맞아요. 따먹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네.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하게 이 수사 속도 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이에 대해서 팩트 중심으로만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시간은 좀 이 안 갖고 너무 오래 하는데 하나만 더. 네. 이 사람이 또 그냥 개인이는 또 몰라. 조국 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이자 맞아요. 사무부총장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또 이해관계가 없잖아. 자기 맞아요. 당이 있고 네. 조국은 또 대표고. 네. 근데 조국을 뿔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조국 혁신당이 그때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해. 이상직은 부적격자 맞다. 그게 또 황당했거든. 왜냐하면 그 흐름 속에서 갑자기 부적격자 하면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또 관여가 되잖아요. 네. 관여가 되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왜 저렇게 이상한 논평을 하지?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금 옹호하지 않는 듯한 발언처럼 여겨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사안이. 이 사람이 또 이 공당의 어쨌든 이런 당직을 맡고 있어서 맞아요. 맞습니다. 얽혀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조국
대표가 그때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짜 정말 저는 진짜 야 이 정말 비겁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나만 살고 보자 하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제일 좋게 보면 무능한 거예요. 아 맞지요. 그냥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얼굴값만 하는 거고 네. 이 전체 청와대 직원의 이 외모의 질을 내가 높이고 있으니까 이 저기만 거울만 보면 돼.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면. 최근에 그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사람이 얇다라 그러면서 그거 이게 얘기는 뭐가 잘못됐냐라고 좀 이따, 얘기했는데 바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 뭐랄까 이 사건에서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역할은 매우 얇았다. 그 대변인 논평이야. 이 대변인식 논평이었습니다. 예, 매우 얇았다. 예, 너무 대변인식 얇았어요, 논평이었어요. 정말. 예, 예. 이렇게 얇으니까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러지. 네,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아까 이 이상 지금 부적격하다라는 논평이랑 이 조국의 지금 태도를 보면 나만 빠져나. 맞아요. 나만 살았면 돼. 네. 이거 같아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송철호 얘기도 하나 해야 돼. 왜냐면 아까 송철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지금 송철호 황운하가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6년 5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황운하는 여전히 구속 상태가 아니다. 그 검찰이 지금 법정 구속을 해달라라고 정부 재판부에 요청을 했네요. 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법알못이라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자 그건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판단을 할 문제인데 구형을 하면서 이 사람 법정 구속 시켜달라라고 요구도 하나요? 하기도 검찰이?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예전에는 잘 안 하던 건데 요즘에 이제 뭐 불구속 원칙이 바뀌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조국 혁신당 인사들만 가면 조국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게 말해요. 이 불구속이 그러게 이루어지니까 거기만 제가 왜 인권을 변호사 생활을 예. 12년을 했단 말이에요. 아, 네. 올해가 12년 차예요. 아, 그렇지. 12년을 했는데 제가 징역 실형을 받고 네네. 법정 구속이 안 되는 사례를 제 변호사 생활 12년 동안 딱 2건을 봤어요. 왠지 그 두 건이 다 내가 아는 두 건일 것 같다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지 않고. 한 건이 재벌가 수사였어요. 뭐 휠체어 뭐 이런 그런 느낌. 네, 재벌가 수사였는데 재벌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네. 그 징역 몇 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거를 봤습니다. 그건 진짜 정의롭지 못한 느낌. 뭔가 느낌이 하고 있죠. 네, 법정 구속이 안 네, 되는 걸 네. 봤어요. 제가 그 한 건을 봤고 네. 두 번째로 본 게 조국 대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가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왜 그들한테만 인권이 살아나느냐 이거. 너무 신기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재판부도 그래요. 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네. 의정부 지법 앞에 가면 네. 되게 그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주차장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안내문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데? 오늘 구속되실 것 같으면 연락이 가능한 가족이나 연락될 수 있는 분의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법정 구속이 어떤 거냐면요. 네. 아침에 밥 잘 먹고 오늘 결심을 들으러 가. 이렇게 법원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간 다음에 주차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법정 구속 때리면 거기서 바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주차해 놓은 차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정부 지법 앞에 그 차가 제가 구속되신 분들이 그 차를 놓고 장기 주차 이게 피치 못하는 장기 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 차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차주는. 그래서 이제 주차장 주인 입장에서 너무나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속되실 것 같으면 아니 근데 구속될 것 같은 사람이 왜 차를 몰고 가냐고. 차를 몰고 간다는 건 에이 난 뭐 구속 안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가는 거지. 그래도 너무 그게 그래서 그거를 오케이, 어떤 오케이. 변호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실 정도로 아이러니하네. 일반인들은 실형 나오는 순간 법정 구속이에요. 그럼 그냥 무조건이지. 일반인들이 실형 나왔는데 법정 구속 안 당하는 케이스를 예. 제 변호사 12년 차 동안 못 봤습니다. 재벌과 관련은 일반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정치인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게 무슨 법정연금이야. 이렇게 국민들보다 많은 권리를 보장받고 특혜를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왕특혜지. 네, 이런 특혜를 보장받는데 무슨 세상 탄압은 혼자 다 받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의뢰인들 보고 있으면 너무 불쌍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법제도가 민주당과 일반 국민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람들과 일반 국민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연금을 당하는 게 아니고 연금을 혜택을 보고 있다. 연금에. 네, 맞습니다. 연기금의 네. 연금처럼 네. 꼬박꼬박 그냥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독특한 거고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도대체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아니 재판이에요. 몇 진짜 년 정말 전이에요. 이 사람이 당선되고 그런 게 그리고 고발된 것도 몇 년째예요. 근데 아직 항소심이야.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도 또 국회의원이 됐어. 이게 진짜- 3심 그러니까 대법 확정 때까지는 난 무죄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지금 문다혜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네. 이슈가 아니 끊어지지 않고 지금 아니, 계속 나오는데 김정숙도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뭐 샤넬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관봉권으로 옷 산 거부터 해서 예. 그다음에 타지마을 얘기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타지마을. 근데 사실 타지마을도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충격이었잖아요. 충격이죠. 기내식이 6,200만 원. 네, 그 뭐 자기들이 무슨 뭐 또 다른 거하고 또 비교를 해갖고 뭐 얘기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나 어쨌든 타지마을 간 거 자체는 대통령이 아닌 혼자 그걸 이렇게 동원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그 문재부 전용기 타고 장관만 가니까. 가면 그냥 충분히 얼마면 됐던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 됐던 게 10배가 튀겨진 거 아닙니까? 4억.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갔었던 거기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또 그것도 좀 조용해지니까 또 딸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거 패밀리 일가가 지금 전 국민에게 지금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김정숙이 그렇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더니 샤넬 재킷 뭐 관봉권 신사임당 관봉권 다 나와. 그다음에 타지마할 네. 다 나오더니 이제 딸까지 문다희까지. 근데 지금 제주도 별장 이게 지금 미스테리합니다. 네, 진짜 제주도 별장. 미스테리하죠. 이게 사실 어제 뭐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일부 나왔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송기인 신부가 네. 소유하고 있던 별장을 문다희한테 판 거 아닙니까? 그렇죠. 3억 8천에. 아니 근데 원래 신부가 그런 걸 이렇게 소유하는 게 자기 아니,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며. 캐톨릭에는 네. 캐톨릭에서는 성직자는 이 재산을 보유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그걸 팔아? 그러니까 그게 미스테리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아니 소- 근데 이분이 뭐 옛날에도 뭘 많이 했더라. 장관급 모두 하고 그죠? 이게 진실과 화해위원회 진실과 뭐죠? 화해위원회 화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장관급입니다. 예. 그때 그 노무현 장관 노무현 때 정부 시절에. 했죠. 그러니까 아, 이 송기인 신부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그 문재인 노무현 네. 이 정치 세력의 정치적인 멘토죠. 뭐 뭘 다 했더라. 뭘 많이 했더라고. 뭐 엄청 그게. 엄청 뭐 본인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성직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어. 이게 본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이 소속이 부산 교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왜 이 지역별로 교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개신교는 교회를 자기가 이제 개척하고 싶은 데도 하면 그 되거든. 하는데 네. 이 성당은 딱 지역이 해당 정해져 지역이 딱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가면 부산의 성당 교구 등록이 돼서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정해져 있어요. 부산 교구에 있는 신부님이 왜 제주도의 별장을 보유를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본인이 진실과 뭐 과거 뭐 미래위원장 네. 그 시절에 화해. 장관급이었기 때문에 관보에 재산 등록을 했던 게 나왔어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제주도 별장이 캐톨릭 성도들이 와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런 뭐 수련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올라가 있어요. 아니 그런 용도라도 개인 소유가 되나 보죠. 개인 그래 안 재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캐톨릭 뭐 부산 교구 소속의 재산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장관급일 때는 본인 개인 소유에 있는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재산. 신고. 근데 그때 신고가 돼 있다. 근데 거기 이거는 관보를 현장에? 보면 뭐 양산, 밀양 뭐 이쪽에 네. 뭐가 논밭도 많아요. 논밭도. 근데 논밭 이런 거는 뭐 교구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예를 들자면 네. 거기에 뭐 아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글로 갔잖아요. 양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네. 묘하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뭐가 다 이상하네. 아니 이것도 뭐 그럼 큰 저수지인가? 그러니까. 이재명식의 뭐 저수지인가? 뭐 이런 이게 뭐 어떻게 된 이게 너무 미스테리한 그런 아니, 거예요. 이렇게 저기 문재인 근데 대통령은 만약에 송 씨하고 연관이 많네. 그렇죠. 이 송기인 신부 송철호 그러니까 뭐. 송기인 신부가 어떻게 보면 그 부산 경남 좌파 세력의 거의 정치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이분이 만나 보면 네. 굉장히 완고합니다. 네. 인터뷰 잘 안 해줍니다. 아 그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만나본 적이 있죠. 네. 오래전에 인터뷰 한번 했다가 제가 몇 번 혼돈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완고한 성격의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제주도 별장이 만약에 등록은 자기 앞으로 돼 있지만 주장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원래 부산 교구 소유의 재산이야. 근데 그러면은 문다혜한테 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왜 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문다혜한테 팔았냐고. 그러니까 이 제주도 별장이 문다혜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별장이 개인 거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는요. 캐톨릭 부산 교구계 아니라 네, 이야기. 그러니까 요즘 사람 감추려고 해봐야 감출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자금 흐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부동산 거래 이런 거 다 뒤져보면 결국은 뒤에 누가 있는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우리 댓글 쓰신 호시절님 말씀이 네. 지금 양산과 뭐 밀양 삼양진 쪽에 있는 농지는 재단법인 소유가 안 되어서 신부 명의로 했다고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전문가시네. 우리 저 댓글 쓰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아주 수준이 아주 고품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럴 수 있어요. 네, 농지 네. 같은 경우는. 네. 그죠? 그런데 제주도 별장 같은 경우는 네. 만약 그게 교구 재산이었으면 본인이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문다혜한테 넘기냐? 그 3억 8천 어디 간 거야? 3억 8천. 그러니까. 3억 8천이 서로 이상하네. 왔다 갔다 했나?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3억 8천을 줬다 뺏었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3억 8천이 그러면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했나? 아니고 돈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네. 그냥 별장 소유권만 넘겼나? 문다희한테? 그럼 원래 이 별장은 문다희 거였나? 그러니까 아니면 문재인 그런 소리가 자꾸 대통령 나오는 거죠. 거였나?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하고 얽혀 있는 그 남편 건도 그렇고 이혼한 남편 서모 씨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석연치가 않아요. 다 엮여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얽혀 있고 그 취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태국으로 간 과정, 태국에서 또 거주하면서 있었던 일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의혹투성이에요. 의혹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게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이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거지.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계좌를 털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FIU라고 금융정보 뭐 원인가 있어요. 금융정보 뭐 조사원인가? 거기가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이제 포착이 되는 포착이 거죠? 된다. 지금은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만 돈 보내면 그 쫙 보고 있다가 이 수상한데 이러면 수사기관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정보가. 그래서 지금 그 검찰이 한 달 전부터인가요? 문재인 김정숙 계좌를 네. 보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계좌를 보고 있으면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이제 오픈이 된다 이렇게 오픈되는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어떤 범죄 혐의점을 가지고 그 이제 김정숙이 현찰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청와대 직원 출신을 시켜서 네. 자기 친구한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친구가 네. 문다희한테 돈을 5천만 원 보내면서 자기 이름 땡땡땡 치고 뒤에 김정숙 그게 포착이 돼서 검찰이 이게 뭐야 해서 그 5천만 원이 또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할 때
이 이주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뭐 태국 가서 뭐 살 집도 구해주고 그렇죠. 이랬던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네. 이 사람이 성이 신씨인데 신 씨. 예. 네.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조국 당의 당직자로 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또 거기가 있어요? 네, 조국 그러니까 아유, 얘네들 그 당시 자기 보스가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었던 그리고 거죠. 비서관이 백원우. 백원우. 응, 그러니까 그 위에 어. 그 밑에 있던 이제 행정관이 행정관. 지금 거기 이 행정관이 당 사무처에 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어. 조국 당의 저 당직자로 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상하잖아요. 참나. 그죠? 야. 근데 이 사람이 검찰이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이라고 네. 검찰에서 부르면 잘 안 오거나 또 거기 와서 진술했다가 또 재판 받을 때는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요즘 검수완박 시절에 검찰이 쓰는 수법이 이겁니다.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에서 판사 앞에서 네. 증인을 하게 하는 거죠.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럼 그게 증거로 채택이 네. 되는 거예요. 했더니 이 사람이 와서 검수완박 때문에. 무려 77차례 77회 어. 진술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또 조국도 옛날 진술 거부 잘하더니 여기는 뭐 진술 거부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잔뜩 모여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한 1시간도 안 돼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술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힐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그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당당한 사람들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네.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그냥 미스테리 덩어리입니다. 미스테리 덩어리. 그러네요. 응? 자, 그런데 다 얽혀 있네. 다 얽혀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네. 한 번 더 제가 썸머리를 해드리면은 네. 아우 복잡해. 2017년 5월에 문재인 집권하고 나서 네. 2017년 하반기에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백원우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사 특혜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진에서 그 부적격합니다. 네.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뭐 뭘 했고. 주가 조작 뭐 사건도 있고 이 부적격합니다라고 실무진에서 강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강행이 되었습니다. 강행이 됐죠.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상직이. 네. 근데 조금 있다가 문재인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취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급을 월 800에 렌트비 350. 그래서 한 2년 동안 2억 넘는 돈을 받는데 이게 뇌물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놓은 겁니다. 아우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아주 정리를 싹 해주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요. 참 쉽죠? 네. 아유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귀에 쏙쏙 넣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일타 강사십니다. 네. 일타 강사. 네. 문다의 가족이 네.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네. 민정수석실의 이 행정관이 다 속속들이 인발부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국 가서 부동산 매입하는 것도 그렇지. 다 돕고, 네, 돕고. 그리고는 지금은 조국 혁신당의 사무처에 가 있다. 그리고 이 냄새 나는 거지. 네? 이거 냄새가 강하게 뭐가 나는 이상하네요. 거예요. 뭐가 그렇죠? 이상하죠. 여러분 국민 그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게 또 아주 이게 좀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 월간조선 9월호에 난 겁니다. 네. 얼마 전에.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 탄핵되고 나서 대선에 나왔을 때 그렇죠. 상대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그렇죠. 이 격돌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중국 공산당 관련 차관급 인사가 한국 사람인 중국 전문가 김상순 북경대 국제관계학 박사에게 문재인 후보를 만나게 해달라. 그렇죠. 대선 자금은 무한정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접근했다는 인터뷰가 월간조선 9월에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에 월간조선 8월호에서 소개한 바가 있었대요. 이 차얼 학회에서 회장 고급 연구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이 한팡민. 예. 그랬는데 요 과정도 지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한팡민.
회장. 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비정상적인 공작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한다 하고 입을 열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도 최근에 큰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간첩 사건. 그래서 주지사의 비서였던 사람이 중국 여자가 엄청난 그 간첩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다 다 정보 제공하고 네.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고 뭐 차부터 시작해서 뭐 집까지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잡혔어요. 그 사람도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맞아요. 주지사적으로 돼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었던 중국 간첩 이걸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잡은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뭐 JTBC고 요번에 뉴스에서 아주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작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중국에서 간첩 활동을 한다. 정보 빼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공작원은 중국 문화를 가르친다. 중국어를 가르친다. 이러면서 공작원으로 이렇게 유입시켜서 뭐 거기서 이상한 노래 가르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찬양하고.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나 이런 데도 다 공작원을 폐쇄하죠. 예, 폐쇄하고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주요 대학에 네. 뭐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서 가까운 주요 대학,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 많아요. 지금 공작원이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아니 저희 주변에 이 대학마다 공작원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도 공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계셨죠. 지난주에도 뭐 그런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필리핀의 무슨 저 시골의 시장이 네. 여성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알고 봤더니 본인의 17살 이전에 기록이 없어요, 필리핀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17살 이전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뭐 다른 사건을 필리핀 경찰이 수사하다가 이 여시장을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네. 이 여성 시장이 17살 이전에 필리핀에서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것도 또 중국 간첩이에요? 중국에서 17살 때 들어온 그리고 자기의 그 주민증을 바꿔치기 해서 그럼 신분 세탁이에요? 신분 세탁이지. 신분 세탁해서 필리핀 지역의 시장까지 되고 됐어. 그리고 이 시장이 중국계 마피아 조직하고 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떤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뭐 이런 저 도박 사이트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경찰이 그걸 수사하다가 꼬리가 이렇게 역으로 잡힌 역으로 거네. 잡힌 거죠. 실제로는 간첩인 걸 잡은 그렇지.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여성 시장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잡혔어요. 그래요. 인터폴.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필리핀으로 압송돼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 중국에서 온 공작원. 이렇게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저 여러분 그 예쁜 여자들 있잖아 중국. 의심해봐야 돼. 미인계 다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뭐 그 미인계 누가 중국 뭐 하는 사람이. 저 미인계라는 것은 계속 얘기가 되는 중국의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36개 그러니까 병법에 36가지 작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은 36번이 뭐냐면 도망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36개 준행랑입니다. 36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도망가라 이야기입니다. 36번째가. 36번째가. 36개 주랑. 그러니까 미인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작전. 그리고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연기도 하고 그러면. 이 뭐 어떤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 보도에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하는 거는 이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한팡밍이라는 자가 네. 이 이야기를 폭로한 김상순 북경대 국제관계학 박사뿐만이 아니고 네. 이 한팡밍이라는 자가 이 김상순 박사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그 대선 자금을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문재인 쪽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김상순 박사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응? 그리고 아니 이거 뭐 대놓고 이 정보 수집이나 하라 하고 네. 그러면 뭐 돈을 줄게 뭐 이런 거 거의 뭐 간첩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리를 뒀는데 이 김상순 박사의 그 월간조선 인터뷰를 보면 네. 나는 거절했지만 이 한팡민의 제안을 받고 돈을 받고 이 프로젝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팡밍이 그 근거가 한팡밍이 문재인이 2017년 5월에 집권하고 나서 그 다음 해 2018년 2월에 한팡민이
대한민국 훈장을 받아요. 뭘 훈장 받죠? 맞아요. 훈장을. 네, 네. 훈장을 베이징에서 받는데 거기 노영민 뜬금없이 받았다 주중 이렇게. 한국 대사가 네. 그 훈장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수교 훈장 흥인장 이걸 받아요. 야, 이거 이런 훈장을 왜 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받았나? 그러니까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받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네. 받았는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유일보의 조우석 평론가도 지금 국정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의혹 규명이 필수다. 민주당 공격의 호재다. 그러면서 친중 대사파인 문재인, 이해찬,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넘긴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좌파의 반일 장사에 허둥지둥만 하지 말고 썩 났을 때가 지금 굉장히 이거 나설 때가 지금 뭐랄까요? 네, 그 이율 배반적인 것은 네. 민주당 세력은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뭐 토착 왜구다, 뭐 신친일파 척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중국 이야기 나오면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그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사실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또 많이 높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요즘에 뭐 사실 중국이 덩샤오핑 이후에 뭐 좀 정말 이 그 자유 시장 경제 뭐 이런 것도 받아들이면서 막 엄청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중국은 공산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시진핑이 지금 세 번째 집권을 하면서 뭔가 지금 흐름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중 수교 이후 93년인가 뭐 한중 수교 이후에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원활하게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왔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희가 체제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는 사실 자유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이걸 또 추구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죠. 지금 이렇게 검은 거래가 뭐 네.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 저 김상순 박사의 이야기는 그 월간조선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그런 제안에 응하지 않았는데 네. 국내에서 그 대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우리 국군 정보사 군무원이 네네. 그 단돈 몇 푼에 그냥 우리 블랙 요원들 정보를 다 팔아넘긴 해외에서 첩보 수집하는 블랙 요원들 명단을 다 넘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국 손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조선족인가요? 그러니까 그 블랙 요원들을 키워내려면 얼마나 많은 그 공이 들어가는 건데 10년, 30년 이 만들어놓은 만들어놓은 휴민트 휴민트.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 이거 정말 그러니까 단돈 몇 푼에 그러니까요. 나라를 대한민국 팔아먹는. 그렇죠. 나라에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거거든요. 진짜. 아 우리 그 박종근님이 좀 오해하시는데 우리 박소영 대표님은 저 기자가 아니시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저 대표이십니다.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네, 기자가 아니고요. 대통령실 직속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네. 아, 네, 뭘 오해하셨어요? 제가 눈이 안 보여갖고 잘 못 봤는데 뭐 궁금해하세요? 저 누군지.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걸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 시작하고 나서 사드 관련해서 산불 정책. 네. 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중국은 높은 봉우리, 그렇지. 한국은 작은. 네. 그거는 옛날 그 뭐예요, 우리 완전히 4대 중국 사대주의. 4대주의자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일본에 뭐 했다 어쨌다 자꾸 이러면서 사대주의는 괜찮은 모양이죠. 아니, 우리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갔을 때도 혼밥 먹고. 그러니까 중국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10위권에 들 정도로 당당하게 지금 얼마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가지고 지금 당당한 대한민국을 갖다 어디 누구 밑에 봉우리로 누구 밑에 봉우리로 그래서 저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참나. 이 이슈가 예. 월간조선이라는 대한민국 그 대표적인 월간 잡지에 이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국민의힘은 부분인 것 왜 이런 걸 조용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월간조선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심층 취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맨날 반일 뭐 친일 뭐 해가지고 공격당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했다면. 그리고 2017년도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생긴 정부입니까? 2017년도에는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탄핵시켜갖고 온갖 그냥 그 뭐예요? 의혹투성이 얘기들을 막 흘리면서 마녀사냥하듯이 그렇게 갖고 대통령을 몰아낸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이 치러졌는데 여기에 중국 돈이 흘러들어왔다?
이거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있을 것 문제죠.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조석 평론가의 칼럼에 보면은 네. 2017년 그 대선 직전에 네네. 송영길 뭐 등 7명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중요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뭐 심지어 뭐 대선 자금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는 과정이 있었나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중국에 하는 어떤 행태를 보면은 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뭐 약점 잡힌 정권인 것처럼. 그렇죠. 어? 아니 정상회담 하러 왔는데 아침 조찬 모임이 없어서 혼밥을 하고. 혼밥하고. 어? 그리고 뭐 아니 그리고 그때 기자들 폭행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기자들 폭행 당하고 이게 뭐 이건 중국 무슨 가서 이게 무슨 외교 아니 이건 외교 참사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 자국의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냐고 중국까지 가서. 기자들도 문제죠. 그럼 취재 거부하고 그냥 한국 와버려야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무슨 그냥 개인적으로 한 얘기들 가지고도 온갖 침소봉대갖고 이상하게 방송하는데 왜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침묵하고 있나 몰라 MBC. 지금 그래서 지금 문다혜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야, 이거는 점점 제가 봤을 때는 뭐 심각합니다. 엮여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게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월간조선이 폭로한 이 기사대로라면 네. 만약에 중국의 어떤 이 사람이 뭐 네. 한팡민이 차관급의 주요 인물이라고 하면 네. 이 사람이 조달하는 돈은 누구 돈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쪽은 공산주의이기 중국 때문에 공산당 아직 돈인 거지. 예. 예?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할 수 개인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재인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어떤 팩트가 확인되면 이거는 아니 그리고 차관급이 움직이는데 이게 뭐 단독으로 개인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절대 안 움직이는 되죠.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지시 없이는 이런 걸 혼자서 개인 플레이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월간 조선을 통해서 폭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보도된 지 조금 지났는데 왜 국민의힘은 이 성명사를 안 내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연일 뭐 토착 외구 친일파로 막 공격당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보면 정치는 결국은 본인들이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만 당하고 그걸 방어만 하지 말고 방어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반대쪽은 어떻게 해서든 공작을 하고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렇게 없는 해갖고 것도. 하는데 여기 있는 것 가지고도 공격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대변인실에 대변인이 한 10여 명 되는 것 같던데 이런 거 왜 그 성명서 한 장 안 나오지? 못 본 것 같죠? 그러니까 성명이 나와야 그게 기자들이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성명 자체를 안 쓰니까. 우리 메인 나이트님 정체성이 모호해서 그래요. 저도 공감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기사를 보면 긴가민가 하는 거죠. 아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이 호재들. 아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추석 밥상에 올라갈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왜 이걸 가지고 계속 가만히. 아니 방금 이거 제가 우리 말씀드린 지금 한국 좌파와 중국 공산당의 검은 커넥션. 이런 거 추석 밥상에 올라가면은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걸 이슈화 못 시키지?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반공의식 이런 건 또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땐 참 반공교육 정말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반공교육이 없어져가지고 네 제가 언제 한번 그 강의할 때 이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반공교육을 썼더니 누가 그 반공교육은 좀 빼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그거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요? 네. 그 한 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저한테. 몇 년 전이면 문재인 정부 때요? 21년도인가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은 생각해보세요. 반공교육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의 안모 국회의원이라고 본인의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요즘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랬대요? 아니, 저는 근데 저한테도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제가 막 전직 국정원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들, 이석기 검거 당시 뭐 이런 얘기 쭉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반 그냥 시민들도 아 언니 간첩이 어딨어 지금 세상에 이게 얘기했다니까요. 간첩 이게 얘기 지금 그만하라고. 대한민국에요. 국가 기밀이나 기업, 대기업 비밀을 빼돌리면은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래서 요번에 법 개정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런 법이나 좀 빨리빨리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는요. 전 세계에서 온 첩보원들이 우르르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얼마나 정보 빼갈 게 많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네,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각 기업들도 말이에요. 네. 좋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누구를 데려다가 누구를 빼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첩보를 심을까,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너무 네. 나이브한 거죠. 국제 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너무 둔감한 거죠.